자, 고전 산문 두 번째 채생기우전입니다. 이 채생기우는 제목의 의미가 기우라는 것이 우연하게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연하게 만났다. 그래서 채생의 우연한 만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볼게요. 갈래는 야담이라고 하고요. 이 야담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 그냥 개인이 좀 암암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냥 주워다 기록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화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네, 비슷하네요. 자, 내용을 보면 채생이 인물이죠. 채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생자가 붙으면 여러분 보통 선비라는 뜻이죠. 채생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이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생이라는 인물이 산소에 제사를 드리러 갔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이거 보면 김노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여자 문제거든요. 보통은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가 있었다. 뭐 이 사람이 뭐 새로 나온 게임을 하고 싶었겠어요. 뭐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자죠.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방이 있는 집. 그러니까 집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중에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들의 방이 있는 건물을 이제 안채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방은 사랑채에 있어요. 사랑채. 그래서 안채에서 자라라는 말은 그 부인이랑 같이 자라. 그러니까 오늘 합방을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아버지가 정해줬다는 거예요. 너 오늘 네 저기 부인이랑 자라. 이러면서 정해줬다는 거죠.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창문이 부서졌다는 거죠. 고쳐주지. 뚫어진 처마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근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내를 이런 방에서 자게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분 약간 뭐랄까 어,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알 거예요. 이 김노인이 좀 잘 살아.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휘황찬란하고 엄청 좋은 집 이런 집에 이제 있다가 이 아내의 방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야. 얘네 집이 원래 가난하거든. 채생집이 가난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해서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내를 어디 나쁜 데다가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네.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틈으로 찬바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난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이거 봐. 여자예요, 여자. 여자 문제죠.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다. 규방, 여자 방이죠. 규방, 여자 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여자가 있었던 거죠. 누렸던 즐거움이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립니다.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그러니까 넓은 바다나 무산은 좋은 것, 강물이나 다른 구름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바다나 무산은 이 김노인의 집의 그 여자를 의미하고 강물 다른 구름은 안타깝게도 이 아내를 의미합니다. 나쁜 새끼네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쥐가 뭘 잘했다고.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생각합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성묘를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죠? 예. 순식간에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눈치를 챘죠.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가난해서 그런 거야. 가난해서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보게 됐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고 그 속에는 붓이와 붓잇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디선가 재물을 받아온 거죠.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아마 이제 어떤 여자가 줬다고 생각을 하겠죠.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아버지들이 그 양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회사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양복을 세탁소 같은 데 맡깁니다, 드라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빨래를 할 때 주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술집 라이터가 있다던가 옛날에는 성냥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주머니에서 나오면 이제 한바탕 하는 거지. 예, 그런 느낌이죠.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다. 이게 이제 지금 설상가상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은화랑 이거 주머니랑 이거를 다 꺼내놨는데 하필 또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녀석아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그란자를 읽겠느냐. 요거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왜 이러시냐면 이 집이 몰락한 양반집인데 몰락한 양반집이니까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방법이라고 뭐밖에 없냐면 공부밖에 없는 거죠. 예,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벼슬에 나아가서 집안을 일으켜야 될 놈인데 공부를 게을리하냐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해괴한 일이다 싶어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다.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 뭐냐? 이렇게 먼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물 안에 넣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요약된 거죠. 요약한 거죠. 뭐 중간에 뭐 물어보고 했겠지. 예.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경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 김령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김령, 이 김령이 누구냐? 아까 그 김노인이요. 이 김노인 이름이 김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노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사실대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이게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수특이잖아.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도대체 김노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요게 있으니까 눈치를 채긴 했겠다. 그죠? 요게 있으니까 아마 김노인 집에서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죠?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김령을 불러오게 했죠.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얘가 상인입니다. 성공한 상인. 신흥 상인 계층이라고 하죠. 허생전 배울 때도 얘기했었고 이제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 하면 항상 얘기하죠. 조선 후기 하면 상업 발달, 신흥 상인 계층의 등장. 그러면서 양반의 몰락 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김령은 신흥 상인 계층입니다.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공한 인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상인은 중인이에요. 중인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는 중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채생네 집은 양반이죠. 예, 몰락한 양반. 그래서 몰락한 양반이 이 성공한 중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인데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죠. 지금 여기 항상 얘기합니다. 읽으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령에게 과부가 된 딸이 있구나. 이 과부가 된 딸을
채생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채생이 그 김령의 집에서 뭐 좋은 밤을 보냈다고 하죠. 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나? 아무튼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 이 여자방, 여자. 이 여자가 아마 이 김령의 과부가 된 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감수하고 달려갔죠. 채생의 아버지가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합니다.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음탕한 행실이거든요. 음탕한 행실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 뭐냐면 과부인 그 여자와 어쨌든 합방을 한 거죠. 뭐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하고 어쨌든 과부인 여자와 합방을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 스토리상 내용상 지금 읽어본 걸 봤을 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김령이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김령이 말하기를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나오나 설명? 아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넣어놨네. 사위를 고르는 수레 김령은 과부가 된 딸을 불쌍히 여겨서 새벽에 서울 큰 거리로 하인들을 내보내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수레에 태워오게 해서 딸의 배필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인들에게 붙들려온 사람이 채생입니다. 그 좀 이건 범죄 아닌가? 그죠? 범죄예요, 범죄.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채생은 어쨌든 마음에 들어 하니까 뭐 네가 행복하니 됐다, 그죠? 어쨌든 요런 내용이라는 걸 이제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 갔냐? 이거. 그러니까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들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뻔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 어떻게 그렇게 좀 운이 안 좋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가 나쁜 짓 해놓고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 피차간에 운이 좀 안 좋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와 이거 너무한데.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 없지 않겠소이까. 이것도 굉장히 뻔뻔하죠. 아니 뭐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됐죠? 뭐 지금 다 뭐 상황 끝났잖아. 됐잖아. 뭐 서로 이제 간섭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뭐 난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너무 뻔뻔한데? 근데 채생의 아버지가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대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자신의 집은 힘이 없고 얘 집은 힘이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삽시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그 뒤에 나와요. 여기 자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 그래서 채생 집안이 아까 몰락한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몰락해가지고 힘들 때 집안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또 이 자존심이 엄청 세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자존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도와주면은 뭐 이렇게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고 또 뭐 차라리 뭐 죽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데 아주 적절하게 잘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고 결국은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합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을 딱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러면 원래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이걸 따로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앞뒤 줄거리 정도만 읽어보고 이걸 본 거라서 뭐 어떻게 된지 좀 궁금하긴 하다. 전문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아마 뭐 몸이 안 좋아서 죽었다 뭐 이런 설정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아니면 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이후 커다란 새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집에서 지내고자 합니다. 어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가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존심.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 갔어. 어머니 가버렸네.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습니다. 그러슈 이러면서 가버린 건가? 자,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에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끔 아들을 보러 간다는 거죠. 아들을 보러 가면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는데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찾아오시면은 여기에 모셔야겠다라고 하고 별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그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모델이 많은 방에 가면 막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야. 옛날에 선비들은 책이 많은 방에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와 이런 책도 있다니 뭐 이러면서 섬돌의 화초가 우거졌고 심부름한 하인들이 앞에 그득하고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이 아내는 이제 그 채생 어머니죠.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쵸? 약간 아까 그 채생이 그거 있잖아. 어디였지? 그 김령 집에서 김령 집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집에 오니까 이게 이제 별로 이 집이 원래 있던 집이 별로라고 느껴졌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예. 그래고 이제 좋은데 오니까 차마 이곳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또 이제 안 갈 수는 없잖아. 예? 자존심이 있지 남자가.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해. 이게 집만 무너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도 없죠. 아들도 없죠. 식구라고 나와밖에 없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 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을 자초하여 살아 무엇할꼬? 현타가 온 거죠. 예, 현타. 요즘 전문 용어로 현타죠. 그래서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급히 재생을 불러 말합니다. 나홀로 빈집에 살며 이것도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것이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봉양이라는 겁니다. 예? 봉양. 옛날에는 봉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 그 식사를 차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문안.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 뭐지?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이 다르잖아요. 주로 활동하는 건물이. 그러니까 어머님 안채에 계실 거 아닙니까? 어머님께도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려요. 어머님 밤 사이에 강령하셨습니까? 밤에 가가지고 어머님 뭐 평안히 주무십시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너네는 인사도 안 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하시나요? 뭐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던데 잘 안 하던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빠 보면 그냥 보는 거고. 예. 화장실 빨리 나오라는 게 인사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예전엔 이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다른 집에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가지고 식사를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채생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기 어려운 노릇이고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100배나 컸다. 김령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고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 힘썼고 얼마 뒤 과거에 급자여 세상에 공명을 떨치고 벼슬이 판서에 이르고 금상은 임금이죠. 임금 즉위초의 기사의 신하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해피엔딩이네요. 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입니다. 사실 주제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과부가 결혼한 이야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중인과 몰락한 양반의 만남.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에 중인과 몰락한 양반의 만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양반이랑 결혼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여자입니다. 왜냐면 과부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결혼을 한 여자는 거의 뭐 결혼을 못 해요. 예, 평생을 좀 혼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랑 결혼을 했죠. 거기다가 중인이잖아. 그죠? 양반이 아니죠. 양반이 아닌 과부인데 양반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결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의 힘이다? 네, 돈의 힘이죠. 네.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엿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작품이기는 한데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1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 아까 얘기했죠. 좋은 것을 보고 나니까 원래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이 유사하다. 그죠?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번인데 작은 집과 새 집에 대한 채생의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죠. 예, 그래서 새 집이 이제 점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쉽죠. 성묘를 다녀오기 이전에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김영 집에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봤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생각할 게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일단 채승의 아버지는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가치관 양반층 허위 의식이라든가 이걸 허위 의식으로 봐야 돼. 여기서는 어쨌든 허위 의식으로 본 겁니다. 윤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대는 예를 무너뜨려라고 이런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김령은 피차간의 불행을 말할 수 없네요. 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뻔뻔하다.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인의 대답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왜냐면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수용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딸의 행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아니죠. 그냥 운이 없었네요. 라고 말한 거니까. 그래서 김영의 합리적 태도를 확인했을 때 이걸 합리적 태도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전체적으로 좀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